18세기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쓴 책 한 권이 왕의 눈밖에 나서 금서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철학책이 아니었던 거죠. 국가 권력이 두려워할 만큼 아주 위험한 생각을 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마누엘 칸트가 어떻게 자신의 왕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오용하여 성경과 기독교의 여러 주요 교리를 왜곡하고 폄하하였다. 와, 굉장히 살벌하죠? 이 문구는요, 당시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밀레름 2세가 칸트에게 직접 보낸 칙령의 일부입니다. 이게 그냥 뭐 경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칸트는 이미 순수 이성 비판 같은 책으로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친, 뭐랄까, 살아있는 전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자한테 왕이 직접 다시는 종교에 대해 글 쓰지 마시오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왕을 이렇게까지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위험한 생각의 씨앗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건 칸트가 쓴 몇 편의 논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연대기를 한번 보시죠. 1792년 칸트가 인간 본성의 근본학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건 다행히 통과가 됐어요. 근데 몇 달 뒤에는 두 번째 논문이 문제였습니다. 검열 당국이 출판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자 칸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듬해 아예 논문 4편을 싹 묶어서 책 한 권으로 내버립니다. 아예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버린 거죠. 이 과정은 그냥 뭐 아이디어 싸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칸트랑 국가 검열관들 사이에 벌어진 아주 치열한 관료주의적 줄다리기였죠. 이 싸움의 한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죠. 당시 베를린에는요, 좀 특이하게 검열관이 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철학서적을 담당하는 힐머, 다른 한 명은 성서신학을 담당하는 헤르메스. 바로 이 두 사람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철학 검열관 힐머가 칸트의 첫 논문을 왜 통과시켜주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진짜 재밌어요. 어차피 칸트 글은 똑똑한 학자들만 읽으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에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 잘 모를 거야 하고 얕봤던 거죠. 근데 두 번째 논문을 딱 받아보니까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이건 그냥 철학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성서신학의 영역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 좀 그러니까 공을 동료인 성서 검열관 헤르메스한테 쓱 넘겨버립니다. 헤르메스의 대답은요, 아주 그냥 칼 같았어요. 종교 칙령이 내 기준입니다. 더는 설명 안 합니다. 딱 잘라 말하죠. 이건 뭐 학문적인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법이 그래 하는 거대한 벽이었던 거예요. 칸트가 바로 이 벽에 딱 부딪힌 거죠. 와, 근데 여기서 칸트가 진짜 머리를 잘 씁니다. 아, 베를린에선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아예 전월에 글 보내는 걸 포기하고 원고 전체를 책 한 권으로 묶어버려요. 그리고는요, 베를린 검열관들을 싹 피해서 자기 안방인 퀘니기스베르그 대학, 그것도 신학부에 직접 심사를 요청해서 허가를 받아버립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우회 전략이었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뭘 썼길래 이 모든 검열을 뚫고 심지어 왕한테 찍힐 각오까지 하면서 세상에 내놓고 싶었던 걸까요? 그 위험한 질문이 대체 뭐였을까요? 도대체 칸트의 글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던져온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선한 존재일까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근데 칸트는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접근했어요. 칸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혹은 악하게 정해져 있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가 볼 때 선과 악의 문제는 우리가 뭘 갖고 태어났느냐, 즉 본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 다시 말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칸트가 말하는 근본 악이라는 개념의 심장부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이 개념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칸트는 악으로의 성향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도덕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의 근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경향이라는 거죠. 악은 우리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 악의 성향을 세 가지 단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취약성이에요. 이건 뭐랄까, 운동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침대에 누워있는 거랑 비슷해요. 의지가 약한 거죠. 두 번째는 불순성입니다. 이건 착한 일을 하긴 하는데 속셈이 좀 다른 거예요. 순수하게 그 일이 옳아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면 손해보기 싫어서 같은 이기적인 동기가 섞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백인데 바로 악의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칸트가 말하는 진짜 무서운 근본 악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 악의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유혹에 살짝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할 도덕 법칙보다 내 이익, 내 욕망이 더 중요하다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 나침반의 N극과 S극을 내 손으로 그냥 확 뒤집어버리는 행위. 이게 바로 근본악의 정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200년도 더 된 철학자 얘긴데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칸트의 이 싸움과 생각은요, 18세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사는 우리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검열에 맞서서 자기 생각을 지키려는 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된다는 거. 둘째, 칸트가 볼 때 악은 무슨 악마 같은 외부의 힘이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 바로 내 원칙을 내가 선택할 자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선을 선택할 힘과 능력 또한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선과 악이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원칙을 맨 앞에 두기로 선택하고 계신가요?